김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유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꼭 마스크 쓰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직원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도 대거 투기에 정황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LH 의혹에 대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아무도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라며 엄벌의 강요, 엄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게임의 룰이 조작되면 청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정해야 할 그 룰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공무원 시의원 부인 최소 44명 땅 투자가 수상하다. 단순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과 시의원 부인까지 공직사회 전체로 이 투기 의혹이 번졌다는 겁니다. 전현직 LH 직원 15명을 입건한 데 이어서 13명의 토지 보유가 추가로 드러났다. 거기에 플러스 광명시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 14명도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포천시 간부는 철도 예정지를 샀고요. 시흥시 의원 부인은요, 그린벨트까지 구입했습니다. 자, 이들이 과연 철도로 개발되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런 정보들을 알고서 이런 땅을 구입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투자 차원에서 구입을 해놨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지정되고 철도가 지정되고 이런 개발 호재들이 겹친 걸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걸 알아내야 하는 게 수사 역량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날씨 보셨습니까? 이렇게 뿌연데 오늘 조선일보는 환경부 장관이 중국 미세먼지 반으로 줄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틀째 습격 중이고 내일도 주말을 앞두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습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정작 고통받는 국민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KF80 이상 미세먼지를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증액 논란을 한겨레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17, 2018 거의 동결 수준, 2019, 2020도 동결, 2020에서 2021년으로 13.9%가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미국한테 준 거 아니냐. 결국 4년 뒤에 내야 할 분담금 기준으로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랑 똑같은 비슷한 금액을 증액해서 준 거 아니냐. 한겨레 신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상안에 뺨을 쳤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표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영국 왕실 메건 인터뷰에 석 줄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가족 내서 처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돼 슬프다라는 정제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짧지만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땅을 누가 샀대? 아, 그래? 그 부인도 그 땅을 가지고 있대. 공무원이 그 땅 샀는데 알고 봤더니 철도 예정지래. 신도시 개발될 줄 어떻게 알았지? 수군. 공직사회에서 수군되는 얘기들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아주 극소의 일부의 일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공직자 투기 의혹 우수수. 지금 공개합니다.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서글픕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 없고 힘없고 공직사회에 있지 않은 평범한 서민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도 못하고 집 한 채 전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오는데 공직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땅들을 사는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서민들, 국민들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전방의 확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지자체 공무원, 시의원 가족 등 최소 44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광명 시흥시의 자체조사 결과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흥시 의원의 부인은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는데 6개월 뒤에 아내 소유 땅 개발 조기 추진이 됐습니다. 그 공약을 내걸고 시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에 땅값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분명히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일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LH뿐만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부인, 포천시 공무원 등등 투기 의혹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아직은 의혹 단계라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땅을 산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일단 오늘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LH 직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 가족들, 국회의원 가족들 등등으로 계속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다 이 의혹들이 투기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공적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부정부패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LH만 하더라도 현직 직원 13명 그리고 전직 직원 12명에서 15명이 입건된 상황에서 지금 13명이 추가로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걸 투기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광명시에서 6명, 시흥시에서 8명이 신도시 부지에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창흠 장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것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가 깊은 어떤 부패 구조 속에 있는 건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결국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적 정보들이 개인의 어떤 부패에 활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의혹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LH 직원들이 용 버드나무도 심고 벼농사 짓겠다라고 허위로 문서를 보고한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 장면은 방금 보셨듯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번진 장면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장면은 여당 의원들로 이 투기 의혹이 번졌습니다. 의혹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당 의원들로 번지는 투기 의혹.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2019년 LH 개발하는 신도시 인근 경기 광명시의 땅을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을 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죠.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 주목받은 지분 공유 형태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땅을 샀다. 자, 양이원영 의원의 해명은 모친의 임야 소유 사실을 몰랐고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경만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은 16년, 18년 47명, 105명과 함께 경기 시흥시 일대 임야를 공동 구입했다. 지분 쪼개기 의심 정황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김경만 의원의 해명은 국회 입성 전의 이야기다. 즉각 처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양양자 최고위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 맹지 1058평을 샀다. 그때 해명은 삼성 임원 승진 때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의 해명을 비판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LH 직원들도 땅 산 줄 몰랐다. 남편이 부인이 산 줄 몰랐다. 처분하겠다라고 하면 끝이냐라는 내용이에요. 해명을
그 해명했던 양희 의원이 해명을 했던 문구를 쭉 봤는데 그 안에서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첫째는 그 총선 당시에 재산 신고할 때 모친께서 독립쟁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을 좀 제외했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신고를 하면서 모친은 다시 이제 편입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지금 모친이 해명해 보면은 모친이 가실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을 가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모친이 땅을 샀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해명을 더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는 부분 같고 재산 신고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여당 의원들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쌓여질 텐데 더 걱정인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고 했던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오늘도 청약저축 열심히 넣고 저축 열심히 하면서 혹여 있을 수 있는 분양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듬을 거냐. 그리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과연 이런 식으로 대충 조사해서 LH 직원들 몇 명이 어떻게 했고 공무원들이 몇 명이 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몇 명이 했다라고 밝혀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혼마저 털렸다고 하는 우리 실수요자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들 나오는 것도 여기에 물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했나 이런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혹여 내 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은 조사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 주체 중에 한 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 논란이 아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변창흠 장관을 계속해서 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도 변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변창흠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의 일탈이라고.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얼마 갈까요? 저도 평소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박수현 대변인 나오셨는데 언론 인터뷰 중에서 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던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수현 대변인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왜 셀프 조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야당의 걱정과 국민의 질책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조직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명단이라도 대조해보는 이런 1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오늘도 아까 이재명 기자 설명해 주신 오늘 그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수사로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그냥 덮고 간다거나 그다음에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한다면 여당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고 자멸하는 길이겠죠. 변 장관 경질권에 대해서는 우리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과 민주당의 당론이 달라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는 변 장관을 신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징계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더 힘줘서 감해줘. 예, 저는 이런 차원입니다.
변 장관이 이사 부동산 대책,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 장관이고 지금 어쨌든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될 주무장관이 어떤 이유로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신뢰인데 신뢰를 잃은 장관이 그런 어떤 신뢰가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들 그게 국민께 신뢰가 가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조사의 과정,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의 과정을 빨리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해서는 안 되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진해서 어떤 자리를 내려놓는 그래서 본인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라고 기대가 큰 본인이 모처럼 좋은 답안을 냈어요. 그것을 살리려면 본인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그걸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장화 대변인 말씀대로 이 기회가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야 이 죄를 지은 또 국민께 정말 정치권이 함께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잘못했고 잘 이번 기회를 잘 마무리해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박수영 대변인의 약속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 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 핵심이 변 장관의 처리 여부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조사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이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서 투기했을 리 없다. 내 경험상 그렇다라고 재차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을 포함해서 여권 일각에서 변 장관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의 공식 답변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LH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변창흠 장관 전에 네,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일단 망언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LH 직원 회사원을 이제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 게시글인데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질 거다.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꼬우면 너희들도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이 해먹은 게 우리 회사 상사들보다도 훨씬 많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게 하는 것 같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글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변창흠 장관이 일부의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일부의 일탈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실명으로 노골적인 투자를 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감한 자료가 집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망치질을 한 게 바로 그런 댓글들이에요. 공기업이 왜 생겼습니까? 이제 공적인 목적, 공공의 목적. 그 공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금들, 모든 국민들이 그 혈세를 갖다 모아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잘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얻어진 정보로 인해 가지고 투기를 갖다가 했다. 이렇게 투기를 하면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는 다 일반 국민들에게 먼지처럼 스며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십시일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LH 직원들의 저 잘못된 직원들한테 십시일반 돈 준 것밖에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저 댓글을 보면서 사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도 실력이다. 부모도 실력이다. 억울한 부모 잘 만나라. 뭐가 틀리겠습니까? 억울하면은 LH공사 들어와. 그 LH공사 들어오면 그 정보 우리가 너도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어. 그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거는 LH공사의 졸린 목적을 흔드는 정말로 LH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로 LH공사가 석고되지하고 반성하고 사장부터 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좀 너무 선 넘는 그런 일들, 그 이야기들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770명 역대급 인원을 투입해서 LH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논란은 검찰을 배제했다는 것. 부동산 합동특별수사본부가 770명이 편성됐습니다. 기존의 10배 규모. 경찰청의 국수본 외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검사는 없다. 부동산 전문검사 한 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돼 수사 아닌 법률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검사 한 명이 이 특수본에 있는 게 아니라 수사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조사단에 한 명이 파견됐다.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재명 기자, 경찰청의 국수본 외에 LH 특수본을 대대적으로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검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합조단의 검사 한 명은 그냥 법률 지원. 그럼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에서 검찰은 사실상 배제된 겁니까? 그렇죠. 합조단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검사가 한 명 원래 있었기 때문에 추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2명이 이제 합조단에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지원한다 이런 얘기 설명인 거고 이와 별도로 지금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기존에 70여 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거의 10배 이상 키운 770명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고요. 거기에는 지금 국세청 금융위에서 40명 가까이가 또 포함돼서 굉장히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과거 1, 2기 신도시 때 실제 부동산 투기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수사했던 게 검찰이다 보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조사단과 수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서로 과연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도 사실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잘 모른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과연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조사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이 양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LH 사태와 또 정부의 LH 대응을 비판을 했습니다. 청년의 절망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게임의 룰이 조작되고 있다.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텐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살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터져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게임의 룰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란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듯한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운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다. 정치 진영과 선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인터뷰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박정화 대변인. 처음엔 LH 투기 의혹은 게임의 룰이 조작된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크게 두 번째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벌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선거 의식하지 마라. 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부분 다 동의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게임의 룰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그렇지만은 정리되어 있는 게임의 룰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가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상대방보다 열심히 하고
좀 더 고민을 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풍족한 대한민국이 뭐 자본이 있었어요, 자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 노력하면서 공정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무슨 정치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국가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LH만 문제겠어요. 이게 그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택지 공급 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온갖 공적 정보가 흘러다니면서 있는 사람들만, 힘 가진 사람들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바로 찝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 정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 근본적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을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게임의 룰이 잘못되어서 젊은이들이 허탈해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윤 총장이 인터뷰했던 그 뒷부분,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다라는 부분이 이 정부의 비판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투기 의혹에 책임이 있는 변 장관의 경질 문제와도 이게 맞물려서 이 정부가 책임 추궁 없이 제도 개혁만 운운하는 건 아니냐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런 문제를 무한 책임져야 될 집권당 소속으로서 정말 좀 말을 참고 아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연인 신분으로 정치를 하는 건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발언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렇게 높던 시기에 본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 잘못했다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검찰들 술 접대를 받았다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의 부하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 출입기록 내겠다. 정말 우리 관련 없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저도 믿었어요. 검사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자기들 핸드폰 전부 다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깨뜨리고 그럽니까? 증거 인멸 안 했습니까? 검사 책상에 있는 컴퓨터 왜 그거 삭제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증거 인멸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검찰의 잘못이 밝혀지면 용서하지 않겠다. 무관용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사과하겠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이던 시기에 이런 일이 검찰에서 버젓이 일어났고 검찰 제 식구 감싸게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공정, 게임의 룰 지켰습니까? 어떻게 그런 검찰총장 해놓고 나와서 본인 정치하려고 이런 시기에 국민의 아픔 앞에 본인의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지고 잘못한 거 다 회초리 맞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것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가만히 앉아 꼽아봤는데 한 10가지도 더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저런 사람한테, 저런 분한테 이렇게 뼈아픈 휘초리를 맞는 집권당인 것이 슬프지만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세견은 듣겠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 검찰 술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는 여당의 입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 4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물밑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 3, 4월에 특별한 활동 계획이 없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정직 2개월 징계 관련된 소송에 대응한다. 재보선 이후에 저술 강연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인들에게 수행비서 맡을 후보군 추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 및 일정 관리, 윤 전 총장 메시지로 SNS로 알리는 역할 등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기자, 요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수행비서? 글쎄, 수행비서는 제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추천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3, 4월 동안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윤 전 총장이 몇몇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 스스로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강연 활동도 자제하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 중이다. 책으로 낼까 하는데 아직 시작 못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메시지를 내겠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몇몇 기자들한테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 4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본인의 생각을 민주주의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본인 지금까지 던졌던 화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현안마다 본인의 메시지를 내거나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때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수행비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담당을 할 또는 SNS를 담당할 그런 이제 어떤 직원이라든지 동료들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 얘기는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 총장이 하나하나 현안에 의견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치를 이미 할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대선 주자 윤석열은 공정한 사회, 공정한 룰을 얘기했는데 그럼 본인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나를 더 들어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화두, 본인이 생각하는 어젠다를 던져야만 하죠. 그래야만 이제 그때부터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이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작업을 한 다음 달까지 여유를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를 두고 여권, 정치권 내에서 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2019년 청문회 때와 또 국감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질 감각,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 전 총장의 메시지 봤잖아요. 네네. 게임의 룰이 조작됐다. 네. 청년들을 절망케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밝혔던 없다는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일단은 결과적인 거짓말이다. 결과적인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정치 생각이 이제 생긴 것 같고요. 예. 수행 비서도 뽑고 SNS 다 한다고 하니까 나름 정치적 소질도 있어 보여요. 정무 감각이 있어 보인다는 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2021년 3월 현재 그 상황이 윤 총장에게는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더 점입 가경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툭툭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윤 총장은 이제 그런 것에서 제가 봤을 때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고, 그다음 책임 추궁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전문성 있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윤 총장은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컨벤션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당분간은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고공의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대세론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윤 총장 개인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능력이 되면 계속 갈 거고 아니면 거품으로 빠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선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29.0%,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가 24.6%, 이낙연 대표가 13.9, 홍준표 5.2, 정세균 총리 3.6, 유승민 대표 2.1%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 개의 여론조사를 공통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의 두각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자 여권에서는 연일 윤 총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여권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거다.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예.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저 한 장담합니다. 제가 예. 수사와 관련해서 한 시간 예. 얘기하면 저는 5분 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박용진이 미래고 윤석열은 과거구나. 네.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윤 총장이 접전하거나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여권에서 연일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총리께서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 건 나라의 불행이다라고 얘기했고, 돌직구 출신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시간만 나랑 토론하면 윤 총장 미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 총리 얘기 먼저 해보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 수밖에 없다는 것, 불가피하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건 이제 윤 총장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1시간만 토론하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 미천을 드러난다 하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수사와 관련해서 1시간 얘기하면 자기도 5분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런 얘기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전문가고 자기는 2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사람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전 다만 저에게는 하나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수사는 과거에 대한 걸 수사하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현 정부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이 미래로 가려면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적폐청산이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정부패, 지금 LH 저희가 사태에서 보듯이 부정부패 고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폐청산이 됐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은 국민들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권에서는 박지원 대변인. 저는 총리를 비롯해서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고 좀 전에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그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전에 지지도 쭉 봤습니다만 최근에 30% 가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고 환호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그 이미지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총장직을 던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그 무언가라도 이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 기술적으로 너무 접근해서 윤석열 총장 개인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현 정권이 왜 윤석열 현상이 저렇게 생기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그게 무언지 분석해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조정을 해야 되지, 특정한 사람의 정치적 행보 내지는 말을 갖고 저렇게 막 공격하는 거는 저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현 여권이 너무 이 상황을 선거 공학적이고 그다음에 선거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제3지대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국민의힘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이런 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호사가들이 말을 하는 거고, 즉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습니다. 같이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대답도 내놔야 하고, 정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 진영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윤 전 총장 본인 스스로가 현재로서는 밝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 그 메시지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네. 정무 감각이 참 좋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특권, 반칙 없는 공정, 게임의 룰, 공정한 경쟁, 이거는 사실은 현 정권의 아이덴티티고 현 정권의 어떤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명받았던 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뭐 공정하고 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요 앞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100만 명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정을 그 비선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농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대학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그 순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신 것이 아닌가.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것이 빨리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권과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맹폭에 여기에 김부선 씨가 참전을 했다라는 표현이 달렸어요.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10년 전 좌파에서 들불처럼 퍼진 무상 시리즈 이름만 바꾼 거다. 하긴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평소에게는 욕을,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는 무엇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연예인 김부선 씨가 거들었습니다. 이재명과의 관계는 무상 연애로 조롱할 일이 아니다. 기왕 일이 된 거 분명히 말한다. 총각 사칭이 팩트이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무상연애가 아니라 총각 사칭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분명히 견제하는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견제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기본 시리즈가 결국 무상복지 뭐 그런 시리즈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가 평소에게 욕을 했었던 녹취가 공개된 바 있잖아요. 그 사실, 그리고 김부선 씨라고 밝히지 않았고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다라고 했는데, 김부선 씨 스스로가 본인이 나서면서 이건 무상 연애가 아니라 총각 사칭이다라고 지금 같이 거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그 윤석열 총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100% 말씀에 동의해요. 제가 동의하는데 이 정치인 특히 뭐 대권에 도전할 정도의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분들은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과 도덕성 이런 문제가 어떤 국민의 삶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소신이고 또 정책적 미래 비전을 뭘 갖고 있느냐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 동의하는데 아마 홍준표 의원께서 이재명 지사 이제 저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존재감을 가져야 되니까 존재감이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1등하는 사람을 붙잡고 이제 늘어져야 이제 본인의 존재감이 생기는 것인데 뭐 훌륭한 전략이죠. 전략이고 다만 좀 그 뭐 흙탕물 같은 이런 거 아니고 좀 깔끔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이 있어요. 앞에 이제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까? 저는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을 견제하느라고 윤석열 총장을 자꾸 띄우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함께 묻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닭 쫓던 땡땡이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속담이니까 닭 쫓던 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속담이니까요. 알겠어요. 앵커가 허락하셔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까 이제 우리 정치의 3지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못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이 쉽게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온다 한들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전교 회장을 한다고 그래 갑자기? 그러면 2학년, 3학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반응을 하지만 여당은 어차피 이런 구도를 상정하고 있으니까 더 복잡한 건 국민의힘이 더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와 김부선 씨의 뉴스가 언급됐으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예전에도 이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재명 기자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이게 뭐 홍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무상연애를 한 겁니까? 아니면 김부선 씨의 주장대로 이재명 지사가 총각 사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사의 주장대로 전혀 사실무근인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리됐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부각됐던 건 언제냐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를. 그랬더니 김부선 씨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러자 이제 이재명 당신이 후보였죠. 후보가 김영환 후보 그리고 김부선 씨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당시에 또 김부선 씨도 이재명 지사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취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좀 잠복해 있는 거죠. 계속. 잠복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도 또 저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이걸 어떻게 깔끔히 정리할지 굉장히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것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히 듭니다. 다가온 대선보다 더 코앞에 있는 선거가 있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보선 박원순 공방전. 여당의 박영순 후보와 야당의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전, 박원순 전 시장을 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박영순 후보를 비판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세 사람을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장례식은 물론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피해를 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자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쫓아내라라는 단어를 썼느냐, 가부장적 여성 비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기자 시절에 가정에서 쫓겨난 여성들을 취재한 기억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쓰신 그 후보님에 대해서 그날 상당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자, 이 세 사람 간의 공방입니다. 문제 제기는 야당에서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고 썼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사람을 캠프에서 내보내야 된다, 쫓아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었는데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쫓아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맞받아친 상황인데 두 분께 의견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지원 대변인. 글쎄요, 지금 본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말단에 관한 얘기만 하면서 사안 자체를 이제 얼버무리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한 피해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여당의 그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대거 박원순 후보 캠프에 가 계신 거고, 지금 지적이 된 세 분이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얘기한 건데, 그건 다 없어지고 뒤에 내쫓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무슨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근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앞에 저희 이슈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정치 상황을 뒤집고 또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기술이 좋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똑딱해서 실제 본 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도 벌써 저렇게 되면 지금 4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흑색,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이상한 선거전이 전개될까라는 걱정이 좀 우선 앞섰습니다. 말꼬리 잡기다, 박영선 후보가. 자, 박수현 대변인.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정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며칠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또 일각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공식적 사과와 그 입장을 여러 차례 당에서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선거니까 저런 부분이 왜 다 지난 그렇게 당이 정식으로 사과한 문제를 또 꼬투리를 잡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두 후보께서 저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바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그런 캠프에 참여한 의원 세 분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그 과정에는 좀 공감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 오세훈 후보와 지난번 총선에서 맞붙어서 승리한 사람은 바로 고민정 의원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에.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이 3자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캠프 대변인으로 고민정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낸 논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세훈을 저격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롭죠. 고민정 후보 대변인. MB와 한나라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개발 광풍으로 서울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일에 고민정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안철수도 있는데 나는 오세훈만 본다. 가족 땅 처분에 개입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 얻었으니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또 오세훈 후보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도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난들을 좀 많이 하셨었던 바가 있었는데, 고민정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 것이다 라면서 저와의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셔서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쿨한 성격은 아니신 것 같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끝까지 정정당당한 승부를 좀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보 대변인으로서 다른 논평도 분명히 냈을 거고, 다른 논평도 앞으로 더 많이 내겠지만, 이 관계, 역학관계가 상당히 대결구도 좀 주목이 되고, 육성으로도 오세훈 후보가 쿨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한 번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한때 경쟁자셨던 고민정 의원도 계속해서 여기 앞장서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곰탕 우려내듯이 곰탕 흑색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가 딱하다라는 또 만만치 않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기자. 요 두 분의 관계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정, 오세훈. 근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제쳐놓고 고민정 의원하고 싸운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정 후보가 당연히 고민정 의원과의 전략이다. 싸움은 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반대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세훈 후보를 이겼던 지역구에서 고민정을 내세워서 계속 자극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기 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죠. 나한테 진 사람이란 이런 걸 제기했을 때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구민들의 어떤 분포를 얘기했잖아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동포가 많다든지 그것들 역풍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행보를 흔드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당연히 가장 상대 그렇군요. 후보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어쨌든 선거라는 게 정치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죠. 선거라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지 않을 뿐이지 전쟁같이 이제 양 진영이 맞붙는 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영선 캠프 쪽 특히 고민정 대변인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디까지 진행 중일까요? 토론을 몇 번 하냐도 논란이었는데 최소 두 번. TV토론 한 번은 선관위에서 허가가 됐어요. TV토론 어떤 매체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겠죠.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토론.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이제 중계 한 번이 예정돼 있고 100% 시민 여론조사 방법이 유력하다. 어젯밤에 2차 회동을 했고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다. 오늘 오후에 2차 실무협상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상당히 이제 단일화 방식에서 성큼성큼 합의를 해가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는 또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 간의 토론도 예정이 돼 있고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또 하나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진애 의원이 던진 의원직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게 되면서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김의겸 전 대변인이 김진애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넓을 때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쓴다. 무량무변.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극찬이죠. 나는 아직도 김진애라는 통의 테두리를 만져보지 못하겠다. 얼마나 통이 크길래 통의 테두리를 다 못 만져봤다는 거예요. 극찬입니다. 무량무변의 통의 테두리를 가늠할 수 없다. 극찬의 극찬. 여권 단일화가 통 이상의 크기라면 야권의 단일화는 맥주잔보다 작은 게 아닐까라며 이 김진애가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는 맥주잔보다 못하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데 이게 한 가지 좀 조건이 붙잖아요. 나에게 의원직을 물려주신 분은 테두리를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무량무변의 통이 크다라는 모습에 대해서
자,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같은 대변인 출신이신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랑 같은 대변인 여기 지금 2명이나 했잖아요. 뭐 두 분 다 마찬가지고요. 박수현, 박정아. 그 생각이 있는 분인가 싶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왜냐하면 무량무변이란 말 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오히려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나한테 의원직을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받기에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김진애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정말로 뭐 이른바 엑스맨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할 말은 전혀 아니었다. 글쎄요, 뭐 꼭 부동산, 그러니까 본인의 뭐 승계 때문에 저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일화 협상 룰만 보면 김진애 의원이 굉장히 양보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나중에 두 차례 토론을 한 다음에 평가 방식을 서울 시민 6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당의 권리당원을 놓고 조사를 하는데 권리당원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훨씬 많겠죠. 그럼 당연히 불리할 텐데 불구하고 그 룰을 봐왔다는 것 자체는 무량무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뭐 통 큰 단일화를 김진애 의원, 후보가 선뜻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아마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하신 게 김의겸 의원이 됐죠. 지금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여진 충분하죠. 그런 점에서 글쎄 본인이 저렇게 계속 이제 글을 올리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인데 중요한 뉴스들 오늘 핫플에 특히 모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20대가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정부의 보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른바 불상이 만들어져서 인기라는데 지금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닮은 불상? 이 불상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뭘까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 마치 헐리우드 영화 같은 차량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그 내용이 반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등장한 청원, 내용이 충격적인데 함께 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가 하반신이 마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는데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에 입원 중인 사촌 동생의 백신 부작용, 보상 체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촌 동생이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백신 접종 당일 밤부터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니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 병원과 해결하라. 라고 안내를 했다는 주장.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피해 조사와 인과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이 청원의 청원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건강한 동생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은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말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절차를 밟아서 백신과 이 지금 있는 증상과의 인과성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모두 백신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접종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 관련해서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질병청이 저런 식으로 답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더 오히려 더 이 환자 측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인과관계 확인해보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해야지 나몰라라식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답답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청와대가 이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도 맞을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할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질병청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참에라도 사실은 뭐 일부 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백신 맞아야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아무 문제 없고, 그다음에 맞는 게 우리 전체 우리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데 좋은 일이라는 사인을 주는 퍼포먼스를 좀 누군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예, 이 청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여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청원자의 주장처럼 정말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선택인데 우리가 도움 줄 게 없다라고 정말로 매정하게 말했는지 여부도 조금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한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질병청은 언론 기자에게 피해 조사를 하겠고 인과성도 검토할 거다라고 청원자에게 했다라는 말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다라는 이 청원 글 때문에 인과성 조사가 반드시 좀 선행돼야 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원자는 바로 대통령의 이 부분, 개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까 하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자, 청원 내용의 이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좀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재차 드리고요. 그 가운데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키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백신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백신을 다른 나라처럼 더 다양하게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것을 따졌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의 양이 상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이 청원자를 좀 억울해서 이제 청원을 올렸잖아요. 뭐 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임상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의약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임상시험 같은 것들이 좀 적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부작용의 위험성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만약에 부작용이 나오면 웬만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 배상을 갖다 해주겠다, 이런 그 선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컨대 제가 맞아도 저한테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이 와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최대한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그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적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대변인 청원 글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고 지금 주요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선 그런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연관성, 뭐 또 사실일지 아닐지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요, 이 백신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어떤 정부를 믿고 정말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거, 뭐 대통령이 일단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는 걸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약간 부족했다는 것이 다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우리 정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뭐 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 독감 백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불안감이 커져서 1,000만 명이 예년보다 독감 백신을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확신, 정부 책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중국에서 인기라고 하는데, 불상처럼 앉아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각품이 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상은 사실은 부처님 상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불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트럼프 상, 근데 something like 부다, 불상 같은 뭐 이건데 좀 묘한데요. 좀 뭔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좌선하는 불상처럼 만든 트럼프 조각품이 인기, 높이 46cm 는 70만 원, 16cm의 좀 작은 것, 휴대하기 편한 것,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은 17만 원. 비싸요? 판매자, 트럼프 대선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차용해서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조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 H는 트럼프 얼굴이 너무 평화롭게 보여서 역설적이다. 너무 트럼프처럼 굴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 같다. 구매자 B씨, 그가 내 회사를 멋지게 만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웰메이드,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때는 또 문화부 출입기자 아니었겠습니까? 문화재 쪽에서도 어렸을 때, 막내 기자 때 제가 열심히 취재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조각품의 어떤 선, 감정선 표현,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줄 아는데 굉장히 좀 잘 표현해 놨는데, 다만 이재명 기자, 그게 불상처럼 만들어 놨다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렇게 옆모습도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글쎄요. 참, 저 기사를 보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경제 전쟁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타격을 주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런 트럼프의 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46cm 높이의 7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의 상인데, 그것을 또 홍보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그 대선구를 차용해서 당신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잘 팔린다는 게 더 웃겨요. 이게 도대체 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그래서 중국이 워낙 이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워낙 사람들 관심이 나도 다양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트럼프 상이 글쎄 하나의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이렇게 뭐 저 상에 대해서 저 상 갖고 있으면 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유행처럼 그런 거 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뭐 앞으로 또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금 중국과의 전쟁, 경제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 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잘 팔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트럼프 불상은 그냥 좀 재미로 웃자고 보자는 거고, 요게 좀 심각합니다. 지난해 6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중국인들이 소비한다기보단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부터 거두절미 직접 보시죠. 깊은 구덩이에 절인 배추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하얗게 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김치를 건네받는 사람들 모두 다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위생 장어가 아닌 그냥 신발입니다. 위생 상태가 우려되는 모습은 이뿐이 아닙니다. 자, 알몸의 남성이 아예 배추 절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절인 배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간 것도 충격적인데, 남성 옆에는 곳곳이 녹슬어 보이는 굴삭기가 이 절인 배추를 휘젓고 있습니다. 배추가 둥둥 떠있는 소금물은 이미 색깔이 누래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격적인 영상들은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끄는 모습. 현재 이 영상 삭제됐다고 하지만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또 아침이라 너무 비위상하는 영상이 있어서 공개를 못했지만 고춧가루가 쌓여 있는 데에서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건네 뜨니까 쥐들이 막 그 안에서 나온 영상도 있는데 박정하 대변인 이거 좀 진상규명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일단은 뭐 전제를 우선은 저 영상의 진위, 그 다음에 혹여 뭐 이런 것들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위생적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군데 지금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만약에 진짜 저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뭐 힘든 상황, 충격적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저렇게 장난치고 비위생적으로 가고 뭐 이러는 게 여전히 아마 저 중국에서 있었다면 저는 이거 중국 정부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장난치고 이러는 거는 좀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랫동안 직접 취재하고 진행도 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이 아동의 어떤 그 사체를 가공해서 국내에 만병통치약처럼 들여오는 것을 저희가 취재를 해서 중국 현지에서 직접 취재했다가 우리 취재진 중국 공안에 붙잡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해봤기 때문에 지켜주고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먹거리와 관련해서 엉망진창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핫플입니다. 국내에서 영화인가 실제인가 차량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립니다. 경찰 순찰차가 다가가자 지금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도주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도 하고요. 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결국 2km가 넘는 추격전에 차를 멈춰 세웠는데 외국인 3명이 내려서 또 야산으로 달아납니다. 이게 뭐죠? 도망가죠?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무면허 운전 중이었는데 차량 조사 결과 1,3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중앙선을 넘어서 추돌 위기까지 하고 외국인들이 도망가는데 이 국내에서 1,400명분 마약이 발견됐다고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대 아니었습니까? 마약 청정지대 맞죠. 마약 청정지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마약관리법에 따르면은 매매할 목적이 있으면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뭐 800명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300명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필로폰 200g이 이거는 본인이 그냥 맞겠다라고 한 걸 떠나가지고 분명히 판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사를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또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그 조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기자. 특히나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마약을 소지했다가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건을 파헤친 남자에서도 몇 차례 보도한 바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 이제 마약 이권 다툼까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와요. 그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이번에도 지금 태국 국적의 지금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과연 이 마약을 어떻게 밀반이 판 건지 그리고 과연 국내 유통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건의 이제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공범도 잡고 다시 조직 자체를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과연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팔려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마약 청정국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약 사업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뭐냐 추격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 20만 구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윤 전 총장이 밝힌 게임의 룰이 조작됐다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